자, 좀 쉬고 오셨나요? 이제 12번부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정치인의 측근에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사람, 이건 스핀닥터라고 지난번에 봤었죠? 그 다음에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얘는 뭐예요?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잘게 쪼갠 거, 그죠? 대선거구제는요, 이건 선거구를 크게 한 거. 소선거구제, 잘게 쪼갰다는 얘기는 이건 다수대표제랑 연결이 되겠죠? 선거구 하나당 한 명, 가장 많이 뽑힌, 가장 다수인 사람 한 명이 뽑히게 되는 다수대표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능대표, 우리나라에 직능대표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별로만 몇 명이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지역대표제, 이건 있죠. 이제 지역구를 딱딱 나누니까 지역대표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전체 국민이 몇 명이다라고 할 때 이 중에서 50%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A당이 50%의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A당한테 그 50%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고 무슨 뭐 지방의회 선거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당에다가 투표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비례대표제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다음에 14번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얘는 국회의원 등의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별 예비 경선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자, 그러니까 A당이 있고 B당이 있다고 쳐요. A당은 보수예요. B당은 진보라고 쳐요. 근데 여기에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 정 이렇게 서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후보를 하겠다고 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당은 보수예요. 근데 이게 보수고 여기는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쳐요. 여기도 약간 보수고 약간 진보적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A당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A당의 성격 자체가 이미 보수기 때문에 약간 보수 쪽에 나오는 게 맞죠. 그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A당 내에서만 경선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A당 내에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A당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갑이 좋으냐 을이 좋으냐를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당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A당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B당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는 진보에 약간 가까운데 실제로 여기서 싸워본다고 치면은 병이 나오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를 해가지고 많은 다른 B당 아닌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수 중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중에서 보수 진보겠고 보수 중에서 보수 진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이렇게 뭔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봐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반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G20 아까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뭐 읽어보시고 17번 뭐 WTO 상징하는 동물 이건 뱀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 밑에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고 이 데탕트라는 말 자체 18번이요. 데탕트라는 말 자체가 화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가 간의 대립과 긴장이 완화돼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데탕트고요. 그 다음에 19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그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그라타. 페르소나 그라타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라타는 어떤 이것을 얻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한다. 외교관,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사절을 보낼 때 동의를 얻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한다. 그 동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그리먼트라는 뜻의 아그레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그 왼쪽에 보니까 그 페르소나 그라타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4번처럼 아그레망을 얻으면 3번처럼 페르소나 그라타가 되는 거고 이걸 얻지 못하면 위에 2번처럼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는 거죠. 20번. 1번한 문제하고 연결되네요. 공산화되면 인접한 나라들도 공산화된다는 이론. 이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죠? 아까 답은 4번 역 도미노 이론이었잖아요. 이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21번. 지지난 시간에 이제 끝날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김대중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분이 5시간 17분 동안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거 뭐라고요? 다수파의 횡포를 방어하기 위한, 제지하기 위한 어떤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전략이라고 했죠.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뭐 연설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 누구도 연설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를 넘길 때까지 그냥 쭉 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리버스터입니다. 2번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보팅이 나오네요. 크로스 보팅은 뭐예요? 보팅이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A당, B당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A당은 전체적으로 찬성, B당은 전체적으로 반대 이렇게 약간 당론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을이라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A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보단 반대가 맞는 것 같아. 여기도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래 나는 B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크로스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보팅 뭐예요? 크로스 보트 뭐예요? 보트 투표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게 크로스 보트입니다. 자신의 당의 그런 생각과는 다 반대로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투표하는 거. 이게 크로스 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당의 사역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에 속하지 않는 국가. 당의 사역 같은 경우에 일단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죠. 육자회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북한이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북한에 붙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붙어 있는 나라, 이 두 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쪽에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게 있는 나라 뭐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일본,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육자예요. 육자회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음에 24번 안전보장의 상위 임사국이 아닌 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일본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패전국이기 때문에 얘네는 상임 이사국이 아니죠. 다음에 25번 읽어보시고 26번 주체사상 읽어보시고요. 27번에 자본주의 위험성을 비난한 말 이건 뭐냐면 색깔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본주의 위험성 해가지고 시장경제 사상으로 인해서 붉은색이 색깔이 빠지고 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원래는 빨개야 되는 놈이 안 빨가고 색깔이 쭉쭉 빠지네. 아주 그냥 하얀색으로 빠지고 있네.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3번 백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잠깐 보시죠.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세안은 저 밑에 이제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다만 거기 보면 이제 에이펙 그 다음에 OECD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N11, N11 이건 뭘까? N이 이제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G7, 브릭스 이 나라들이 다 이제 BRIC, 브릭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나라들을 이제 거의 이 나라들보다 앞서서 경제를 이제 주도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앞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넥스트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밑에 11개국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30번 세계적 프랑스 통신사는 AFP입니다. AFP 됐고 AP나 UPI 2번 4번은 이제 여기 미국이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국입니다. 3번 로이터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직위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31번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세크레터리 제너럴 해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세크레터리 제너럴. 됐고 FTA에 대해서는요, 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2번에 보시면. 그것만 보세요. 두 가지 형태 있는데, FTA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거, 해서 영내 단일 관세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싹 다 철폐하고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시장통 이렇게 이루는 거. 이게 이제 거기서 보는 나프타가 있다고 하는데 나프타는 아닙니다. 나프타는 이렇지 않고요. EU가 이래요. EU. 이제 그래서 거의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는 통화도 거의 통일하고 막 그렇잖아요. 관세도 거의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고요. 두 가지 첫 번째 형태. 그렇죠.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두 번째 형태. 다른 하나는 설명해 좀 보시죠. 밑에 세 번째 줄. FTA 각 회원국의 영내 단일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수출입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세하고 우리나라는 이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다만 나라 대 나라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 중에서도 두 번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칠레 FTA, 한 페루 FTA, 한 캐나다 FTA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프타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도록 하고. 정당의 설립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거기 보면 읽어보시면 약간 어색한 게 2번이에요. 시도당은 1000명 이하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아니죠. 시도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하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몇 명 이상은 돼야지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통 정당이라고 하면 정당에 대해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러면서 정당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당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어떤 조직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는 어떤 정당이에요. 어떤 그 조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당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그렇게 함부로 해산시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지금도 이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우리가 해산 심판 청구를 했잖아요. 그죠?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정당 해산 심판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을 한 게 몇 번째인지 아세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예. 실제로 정당이 해산된 적은 있긴 하지만 그 해산은 아주 우리나라가 이상하던 시절, 그러니까 그런 뭐 좌익과 우익의 이런 뭐 갈등이 심하던 시절에 그 첫 번째, 제일 처음이요. 해방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뭐 이승만 정권의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해상을, 그러니까 경호실이죠. 경호실에서 그냥 정당을 해산시킨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정당은 지금까지 그 서슬퍼런 독재 시절에도 정당은 해산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보호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정당은, 일단은 신고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허가도 아니에요. 허가해주는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나 정당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에 요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최근에 선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거 되게 높지 않아요.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의 지지를 얻으면 그럼 정당으로 인정한다. 근데 그거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혹은 선거에 아예 참여도 안 한다. 이런 건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 정도의 요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나 이런 식으로 정당이 설립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산심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34번 보시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10개국? 아닙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15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국, 비상임이 10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상임 5개국, 비상임 10개국.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이 맞는 거죠. 비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에 4번은 지난 시간에 하도 봤던 거니까. 그래서요, 이번 기회에 아예 지금 2014년도 현재의 비상임 이사국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 비상임 이사국은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근데 꽤 생각보다 잘 모르는 나라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아는 나라, 그나마 아는 나라, 호주, 칠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비상임 이사국이랑 이게 국력이랑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륙별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뽑는 거예요. 말하자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룩셈부르크. 이렇게 쭉 보니까 잘 사는 나라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적당히 나눠줬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요르단 이렇게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라, 2나라 남았잖아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약간 모르는 나라, 아니면 이런 나라도 들어가 하는 나라가 르완다 내전도 먹고 했는데 약간 좀 어려운 나라죠. 르완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있지? 하는 나라, 차드라는 나라도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 있거든요. 차드,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는 순서 정도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경제나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은 없구나.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현재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ECD가 있고, 이걸 읽어보시다. 이거 아르헨티나는 안 들어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009년까지는 32개국이었는데요. 2010년에 칠레하고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이게 2009년까지 32개국이었는데, 여기에서 2009년에 칠레,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34개국, 현재 34개국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6번. 이거 많이 착각하시는데, 다음 중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뭐예요?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어떤 형사상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당하지는 않아요.
그럼 체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근데 진짜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체포를 그러려면 체포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로부터. 그게 이제 체포 동의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의 독립이냐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국회라고 하면, 이게, 그렇죠. 의원내각제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가, 의회하고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게 일원화되어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으면 내각 책임제, 이원화되어 있으면 대통령제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불체포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체포라고 하면 이게 사법작용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단 사법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법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법부는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체포는 누가 해요? 체포는 경찰이 하죠. 그죠? 경찰이에요. 사법부는 그 체포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체포는 경찰이 하는데 경찰은 그러면 사법부예요? 행정부예요? 경찰청이 사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이죠. 그죠? 하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행정부로부터의 의회활동의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자, 됐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0표 읽어보시고 38번 사프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나프타가 있고 사프타가 있어요. 아까 나프타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랬어요. 북미요. 그러면 이거 사프타는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우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남미 자유무역 뭐 이렇게 연합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우스 아시아 그래서 동남아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다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 약자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말하는 사프타는요 동남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몰디브나 인도나 네팔 이런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나라는 3번 싱가포르입니다. 밑에 이제 설명 봐두시도록 하고요. 남아시아 자유무역 협정, 그죠? 남아시아요. 뭐 동남아시아라기보단 남아시아, 사우스니까요, 그냥.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번 보시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2번이요. 한 표는 지역구의 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 생각해보세요. 우리 비례대표 찍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1번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우리 지역구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냐면 비례대표의 정의를 정확히 아신다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1번 새누리당, 2번 새정치민주연합, 3번 뭐 민주노동당, 뭐 4번 뭐 정의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당으로 돼 있다고 당. 그죠?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 당마다 뭐 A당, B당에서 만약 예를 들어 50명이다라고 하면 50명의 후보를 내요. 50명의 후보를 내요. 우리 당은 만약에 50명이 우리나라한테 50명을 주신다면 이렇게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올리겠습니다. B당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근데 50명을 다 주는 경우는 없죠. 보통 이제 뭐 A당이 예를 들어 50% 얻었다. B당이 25%, B당이 여기서 30%를 얻었다. 라고 하면 A당에는 50명 중에서 그 50%인 25명까지만 국회의원을 시키는 거예요. B당에서는 30%니까 35, 15명까지만 국회의원을 시키는 거. 이게 비례대표예요. 하니까 이거는 어디다 찍어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찍는 게 아니라 당한테 찍는 거예요. 당한테.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한 표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정당에게 찍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41번 읽어보시고요. 법률행정 넘어갈까요?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 나오네요.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너 진짜 잘못하면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이렇게. 그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래서 호주제도였거든요. 호주가 있고 그 밑에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호주가 호적에서 판단 얘기는 가족에서 이제 빼버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걸로 생겼어요. 호주제도라는 게 워낙에 이제 위헌성을 많이 띠고 있고 남녀 차별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주제도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일단 두 번째 단락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전산으로 관리돼가지고 증명 목적에 따라서 5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개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출생 사망,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이런 식으로. 친양자가 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뭐는 없을까요? 국적에 관한 건 없어요. 국적에 관한 거. 그죠? 왜 그럴까요? 국적은 가족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구랑이 이제 아버지, 아들, 뭐 어머니, 아들의 연을 맺고 있냐 이거잖아요. 국적은 그 나라와 그 개인 간의 관계죠. 그죠? 하기 때문에 국적에 관한 거는 여기 없습니다. 뭐 국적증명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자녀의 성과 보는 아버지의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족법의 내용이 좀 바뀐 내용인데요. 일단 자녀의 성과 보는, 이거 자녀의 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성을 왜 아버지 성만 따라야 되냐.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랬는데, 이거 뭐, 자녀의 성을 어디로 따라야 되는가. 이게 꼭 선진국의 뭐 기준이야.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뭐, 일본인도 그렇고, 뭐,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혼하면은 왜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그 남편 성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선진국의 척도다 이렇게 보지는 않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기본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본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되 어떤 특정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자녀의 성과 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 번째 줄에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그러니까 혼인 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출생 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보는 자녀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요. 다음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을 때 재혼하면 만약에 성을 못 바꾸게 된다면 아버지 성이랑 그 자녀 성이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좀 곤란하겠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재혼할 때 자녀의 성을 바꿀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됐고,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원래 양자라고 하면 부가 있고 이렇게 원래 부모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양부모 밑으로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A라는 애가 양부모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의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느냐? 아니에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양부모 밑에 다시 이제 이 아들로 들어가는, 뭐 아들이나 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양부모 밑에 들어가면서 이거를 끊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좋은 이유가 됐건 나쁜 이유가 됐건,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내 자식으로만 남기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친양자예요. 친양자. 그러니까, 원래 양자 제도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친양자 제도는 여기까지 아예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밑으로 친자처럼 들어가는 거. 그래서 친양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렇게 나오죠. 이전에 친생, 부모, 친족 관계가 다 소멸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본부제도 읽어보시고. 개헌 절차 있네요. 개헌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 알아두시고 제안, 권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 밑에 개정 정차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숨어있는 뜻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제안하고요. 국회의원은 제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합니다.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국회 의결. 자, 보세요. 국회 의결은 60일. 그래서 이 숫자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니까 공고가 끝나고 나서 60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0일, 60일, 30일 이렇게 했는데, 공고 20일, 그 다음에 국회의결 60일 안에, 그 다음에 국민투표 30일 안에, 이게 20, 60, 30.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20일은 여기, 60일은 이렇게 60일이에요.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국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공고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정족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투표. 자, 보세요. 이게, 제안, 공고, 그 다음에 국회의결, 그 다음에 국민투표, 그 다음에 공포. 이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바뀐 헌법이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공포가 됐을 때? 아니에요.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었을 때. 이랬을 때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포는 뭐예요? 그냥 요식행위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확정됐습니다를 알릴 뿐이지 이름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에서 확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투표에. 확정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국민이 오케이 했으면 끝이지 뭐 공포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회 의결 후에 30일이네. 요 후에 30일 이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30일이라는 숫자도 알아두시고 정족수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포는 언제 해요? 공포는 끝나고 나면 이것도 15일 있다 하고 막 이러나요? 아니요. 바로 끝났을 때 바로 공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마지막 국민투표는 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987년도에 9차 개헌.
그 헌법 개정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국민투표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라 생각이 납니다. 국민투표 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포스터 같은 거, 뭐 이렇게 자보 같은 거 붙여있던 기억이 나네요. 공소시효 있습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건 더 이상,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그 제도의 취지는 그거예요. 이게 물론 그 범죄자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뭐 범죄자에 관한 건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가슴 졸이며 살았겠느냐. 그리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하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소시효 제도가 없잖아요. 없으면 이렇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을 니네 조상이 지금 뭐 때렸다는 기록이 나왔거든? 이거 고소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멀리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법적 안정성을 너무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법적 안정성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공소시효 제도는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떤 특별한 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 유아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주 뭐 잔인한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공소시효 제도 같은 것도 각 국가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각 국가마다 별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한 범죄 같은 경우 공소시효 없이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정의 알아두시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거기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의 이름은 면소입니다.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소시효 기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밑에.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읽어보시고요. 등록 의무자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과료 있네요. 과료. 과료는요. 그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해드리죠. 과료가 과태료랑은 다른 겁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요. 과료는 이제 형벌이에요. 근데 벌금이 있고 과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금액 차이예요. 이게 5만원 이상. 이거는 5만원 미만. 5만원 미만이고요. 2천원 이상입니다. 이게 과료예요. 이게 과료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가 됐건 중범죄가 됐건 그 범죄에 대해서 너 돈으로서 너의 그 반성함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이득 뺏어갈게. 그게 아니에요. 그 이득은 그냥 민법적인 사항으로 부당이득으로 이제 가져간다는 거고요.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나라에 내가지고 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벌칙을 돈 받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금과 과료입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벌금에 대해서는 좀 할 말 있죠. 최근에 이제 벌금을 못 내잖아요. 막 과료를 못 낼 수도 있고 벌금을 못 낼 수도 있는데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금을 못 내면 이거를 나 돈 없다.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역장 유치라고 그래요. 노역장 유치 혹은 환형 유치라고도 불러요. 환형 유치 이렇게. 그래서 환형 유치라고 형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뭘로? 벌금형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이건 재산형이에요. 말하자면 돈으로 뺏는 거. 그거 말고 몸으로 때워라. 너 갇혀 살면서 반성해. 이게 교도소 깜빵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체형. 신체형이 아니라 이제 그죠? 자유형.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산형이고 자유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징역이라든가 금고. 징역은 일을 하는 거고 금고로 일은 안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산 이 형이 자유형으로 그러니까 재산 형벌이 자유형벌로 바뀌는 거. 그래서 환형유치라고도 불러요. 근데요. 어떤 그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업 총수라는 사람이 벌금을 한 200억 정도 맞았는데 이거를 몸으로 때우고 앉아 있다가 거기다가 몸으로 때우는데 이게 환형유치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 정도 쳐줄까요? 벌금. 이거는 그 판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판사가 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검사가 이제 뭐 또 제안도 하고 그 판사가 정하기도 나름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런 사람은 없어. 1일에 5억으로 쳐버린 거예요. 1일에 5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사가. 그 판사도 문제고 뭐 검사도 문제고 당연히 이거 이렇게 되게 된 것도 다 문제겠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나중에 향판이라는 거 나올 텐데요. 이 향판제도하고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향판이라는 거는 어떤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수도권으로만 이제 판사들이 몰리려고 하니까 아예 너 그 지방을 딱 짱 박으면 그 지방을 처음부터 굶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때가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뭐 늙어 죽을 때는 아니죠. 정년퇴임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네가 그냥 거기서 판사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형판인데요. 이 형판제도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지역에 이제 판사, 뭐 검사, 변호사, 향검, 향변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얘기가 있는데 향변, 향검은 이거는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딸려 나온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기업에 총수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이 법조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에 대한 어떤 벌금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그 판사들이 이딴 식으로 완전히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벌금을 내려버리고 벌금 못 낸다고 하니까 그럼 환영 유치해가지고 1일에 5억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노역이라는 말을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또 어떻게 했어 이게? 어디다 걸렸어요? 이게 뉴질랜드인가 거기서 카지노에서 걸렸죠. 카지노에서 놀고 있는 거 이게 기자가 잡아가지고 저 사람 저기서 놀고 있다. 벌금도 안 내고 일도 조금밖에 안 하더니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되게 크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형판제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싸잡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벌금을 다 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더 웃기죠. 벌금을 낼 수도 있는데 벌금 안 내고 1일에 5억으로 때우려고. 1일에 5억이면 메시가 이렇게 볼까요? 뭐 호날두가 이렇게 볼까요? 그죠? 뭐 세계에서 되게 잘한다는 그런 스포츠 스타가 이렇게 볼까요? 그죠? 1일에 5억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일에 5억을 까나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벌금 과료 그 얘기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겠고요. 과태료는 옆에 읽어보시고 기본권 있네요. 기본권은 이제 국민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권은 이거는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특별한 경우를 끝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권은요. 다만 아주 본질적인 내용 이런 거는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도 있죠. 자유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이런 거는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거는 아주 추상적으로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헌법은 개정 절차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요. 아주 추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는 거예요. 헌법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은 좀 뭐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문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시겠지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기소 있네요. 기소라는 거는 이제 공소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A라는 사람이 B를 때렸다고 쳐요. 그럼 A는 잘못했죠. 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벌을요 누가 내려요? 벌은 B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벌을 내리는 건 너 잘못했지. 일로 와.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건 국가예요. 그죠? 국가가 벌을 내리죠. 그래서 뭐 벌을 낼 때 얘가 개인적으로 벌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냥 서로 쌍방폭행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벌을 내리는 건 국가예요. 그렇다면 그 벌을 내리는 걸 우리는 무슨 법에 따라서 법을 내려요? 쉽게 말해서 형법으로 법을 내리잖아요. 그죠? 형법관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뭐예요? 피해자는 그냥 참고인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뭐 피해자 뭐 참고인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맞았니?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그 국가가 볼 때 네가 이렇게 지금 너가 이렇게 잘못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판사가 있다고 쳐요. 형법적인 사안 벌을 준다. 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벌을 준다고요? 국가가 벌을 준다고요. 그래서 자 벌을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공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소는 소를 이제 말하자면 공소를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공소는 제기하는 거를 원고라고 하거든요. 원고 쉽게 말하면 피고는 이제 소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놈이 소를 당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해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좋은 용어로 얘기하면 이건 가해자예요. 가해자. 그죠? 뭐 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피해자가 오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벌을 준다고요. 근데 이건 국가가 와야 돼요. 국가가. 이렇게. 원고는 국가고요. 피고는 가해자예요. 근데 국가가 그냥 자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형법재판에서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피고는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러면은 이 검사가 보기에 이 죄가 과연 공소를 할 만한 죄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공소를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공소를 안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공소할 정도는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거. 이걸 판단하는 게 검사한테 자율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얘기가 다른데 딱 보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럼 무조건 공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기소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그걸 일일이 어떻게 법으로 정하냐. 그냥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기소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지 죄라고 하기엔 좀 뭐하다. 저건데 이건 네가 판단해라. 검사 네가 판단해라. 이거를 기소 편의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그 밑에 설명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체크해 보면 기소 편의주의가 있고 기소 법정주의가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느 걸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걸 취하고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피해자예요. 근데 저놈을 죄를 묻고 싶어요. 근데 검사가 이거는 죄를 물을 사항이 아니야. 그냥 불기소 처분할게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막 항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야. 이거는 죄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야. 공소 그럼 내가 할래. 이렇게 못 해요. 그럼 검사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소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뭔가 헌법소원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검사가 판단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 검사가 판단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이 기소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딱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밖에. 이거를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요. 기소 독점주의. 이렇게. 그래서 기소 법정주의에 반대는 기소 편의주의. 이게 이제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우리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 있다라는 내용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 독점권, 이게 아주 강력한 권한이에요. 아주 강력한 권한이에요. 그죠? 자, 됐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런 말이 나오죠.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 이게 기소인데 이런 권한은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런 권한은 검사한테 있는데 그렇다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검사지만 검사가 봤을 때 기소를 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건 검사가 봤을 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물건 있네요. 물건은 이게 물건 있고 채권이 있어요. 물권,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민법에서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재산권은.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그래서 이 물건에는 어떤 권리가 붙는가 이거거든요. 이 물건은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점유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하죠.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내 거니까 갖고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소유긴 하지만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A의 소유이긴 하지만 이것을 B가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용익권이라 그래요. 용익. 뭐 사용해서 이익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세 들어가는 거 있죠. 전세 들어가면 집은 집주인 거죠. 하지만 쓰는 건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권리. 이런 권리가 용익권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 물건으로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이 물건을 내가 쓰지는 않지만 어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을 수 있죠. 담보권이에요. 그게 담보 물건. 그래서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고요. 일단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이 용익물권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뉘고요. 지상권은 이제 어떤 땅에 대한 권리예요. 땅 위에 뭘 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은 어떤 그 지역을 어떤 특정한 지역을 그냥 지나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전세권은 땅이나 건물 이런 데서 이제 생성되는 권리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전세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담보물권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은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전거 수리를 제가 해줬어요. 그럼 자전거 수리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한테 자전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안 돌려주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내 비용의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자전거는 끝까지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이렇게 딱
갖고만 있는 거. 이게 유치권이에요. 이건 부동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어떤 큰 건물에 이 건물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비용을 안 줘. 그러는 바람에 이 건물을 건물 지어달라고 한 사람한테 다시 분양을 안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유치권이에요. 말하자면. 질권은 저당권이랑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저당권은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저당 잡힐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집 저당 잡히고 이렇게.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 잡히는 거. 이게 저당권이에요. 질권은요.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그래서 전당포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전당포 같은데 이렇게 물건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이런 게 질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형태예요. 물론 전당포는 조금 이제 전당포법이 다른 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질권이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 나중에 이 돈을 갚으면 그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 거. 이게 이제 질권이에요. 그렇죠? 이건 동산, 이건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권이에요. 물권 이런 겁니다.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그러니까 근데 이 물권은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일일이 이렇게 적어드렸냐면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놔요. 물권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형태로, 개인과 개인의 약속으로 다른 물건을 만든다? 이건 안 돼요. 물건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물건은 딱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것만 인정돼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채권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이에요. 약속. 뭐뭐 하기로 하자. 이런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나한테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1,000만 원에 관한 서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약속. 이런 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사람과 사람 간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계약이 가장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계약 몇 가지는 조금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형 계약을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증여도 계약입니다. 증여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물권은 물건에 딱 붙어 있는 권리예요. 채권은 사람 사이의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셀까요? 물건에 딱 붙어 있는 게 셀까요? 사람 사이 약속이 셀까요? 물건에 딱 붙어 있는 게 셉니다, 이거는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그 물건이 짱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이 붙어 있으면 그 물건이 무조건 우선해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 중엔 물건이 우선한다?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읽어보죠. 물권. 일정한 물건. 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래서 밑에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요것만 물권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제 공시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시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내 거다라고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로 공시방법이 부동산을 이제 널리 알리는 방식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뭐 떼요? 집에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뭘 떼요? 등기 떼잖아요. 이게 등기예요. 동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할 때는 동산은 그 공시방법은 인도예요. 인도. 누구한테 있는가? 이게 인도. 그죠? 그래서 거기 공시방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와 인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줄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미란다 원칙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영화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경찰이 막 범인 잡을 때 지금 너는 무슨 죄로 체포되고 있는 거다. 그 변호인 선임할 권리가 있고 네가 지금 네가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 알리면서 수갑을 채우잖아요. 이게 미란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이런 거를 고지하는 것. 미필적 고의 있네요. 미필적 고의는요, 이게 고의하고 과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고의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실은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과실도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어요. 인식 있는 과실. 고의도요,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미필적 고의. 이게 뭐냐면 인식 있는 과실은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이고,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이게 이 경계선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요게요. 이 미필적 고의는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의도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막 강력한 의도가 아니라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때려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칼로 찌른다고 쳐요. 칼로 찌를 때 칼로 찌르는 것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요. 칼로 찌르는 거 말고 때린다고 쳐요. 때렸을 때 이 때리다가 이 사람이 이거 때린다고 죽겠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때렸을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 이거는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만약 그러다 진짜 죽었다면. 근데 때리면서 이거 죽이려고 막 때리는 거, 이거는 고의예요. 근데 때리면서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때리는 거, 이건 미필적 고의예요. 이게. 그래서 미필적 고의는 고의예요. 고의.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만약에 때릴 생각으로, 그러니까 죽일 생각으로 때렸다, 이건 그냥 살인죄예요. 근데 과실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때렸더니 죽었다, 이건 폭행치사예요. 달라요. 이게 딱 달라져요. 그런데 이 고의를 이렇게 의도가 있는 경우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를 한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저 고의 없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네가 죽을 줄 알았고 그리고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감수하지 않았냐 라는 정도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로 해서 고의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고의로 가면 이제 그 가해자,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은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어떤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런 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가 그 얘기예요. 미필적 고의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있네요. 반의사 불벌죄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말에 친고가 있어요. 친고죄. 친고죄는 뭐냐면 이건 고소가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소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 이게 친고죄예요.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이거는 고소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딱 보기에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가해자가 너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경우이긴 한데, 다만 피해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는 벌하는 것을 뭐 이거는 뭐 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은 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자, 정리합니다. 친고죄는 아예 처음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못 해요. 반의사 불벌죄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피해자가 와가지고는 저 이거 그냥 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처벌을 못 하는 거, 이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쪽,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시고. 불고불리. 불고불리는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것도 관련 얘기들이 있는데, 불고불리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렇게 가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피고가 될 텐데, 말하자면 원고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검사가요, 이 가해자의 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폭행이다 해서 판사에다가 폭행에 대해 죄를 물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판사는요, 폭행인가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판사가 보기에는 이건 폭행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강도네. 그러니까 폭행을 네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나는 강도로 판단할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고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판사는 그냥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판단하면. 물론 나중에 판사가 뭐 검사에 대해서 이거 혹시 고소장 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슬쩍 언지를 준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기본적으로는 판사는 검사가 제기한 이 범죄, 그러니까 이 제기한 요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되지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불고 불리의 원칙이에요. 그죠?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공소제기 없는 사건에 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해서 마지막 줄에 소 없는 곳에 심판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재판 없다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상소까지만 보고 좀 쉴까요? 상소는 뭐냐면요. 상소는 항소하고 상고를 합한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항소는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거. 상고는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1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난 불복종. 그러니까 나 다시 더 높은 법원에 가서 따져볼래. 이게 1심에 대해서 2심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게 항소. 2심까지 결정이 났는데 안 돼. 나는 대법원까지 가볼래. 이게 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상고라고 합니다. 이게 상소라고 돼 있죠. 상소는 항소하고 상고의 합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항고라는 게 있네요. 항고는 뭐냐면 얘네 둘은 이거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종. 너 징역 10년.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이게 판결이고요. 이게 이제 판결에 대한 불복종이고요. 항고 같은 경우에는 판결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결정 같은 것들. 이런 거.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나오죠. 판결 이외의 지방법의 결정이나 명령 이런 거. 이런 거에 불복하는 거. 이런 거는 항고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판결과는 다르게 약간 뭐 결정 내려지는 것도 있어요. 뭐 가압류 처분, 뭐 압류 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압류 명령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그 자체가 판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제 불복종하는 경우 해서 나는 불복해서 다른 거 이제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거는 항고라고 합니다. 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이제 법에 관한 내용들 몇 개 좀 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에 관한 얘기가 짧기 때문에 몇 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 간단하게 풀어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